안녕하세요.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는 60대 남자입니다. 한때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유년기와 청년 시절을 지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시기를 참 잘 견뎌냈다. 그때 포기하지 않길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거친 풍랑 같은 삶을 살았던 제게 찾아온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부디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은 지방에 위치한 마을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났어요. 저희 식구는 딱 셋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 아버진 동네에서 지게꾼 일을 하시며 생계를 책임지셨죠. 아버진 남들보다 덩치도 작고 키도 작은 편이셨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강단이 있으셨던 분이었고 어머닌 그런 아버지를 보며 항상 걱정하셨습니다. 항상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계셨었는데 매일같이 어깨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등이 결린다, 다리가 아프다. 계속 온몸에 통증을 호소하곤 하셨어요. 그런 아버지 볼 때마다 전 아버지 온몸을 주물러 드리곤 했고 아버진 그런 절 보시곤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수야, 넌 지게꾼이나 하고 살아가는 이 아빠가 창피하지 않으냐? 아니요, 전 아버지가 창피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제 나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오히려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걸요? 야, 우리 아들이 멋지다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걸? 그래도 우리 찬순 절대로 이런 힘든 일 하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너한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도록 아빠가 더 열심히 살아보마. 아버지가 지게꾼 일을 하면서 받는 돈으론 형편이 나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국민학교 육성회비를 겨우 낼 수 있는 정도였죠. 그래서 결국 저는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14살의 나이에 소년공의 길을 택했습니다. 부모님께선 제 선택에 깜짝 놀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수업료나 육성회비를 내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중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는 거면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다른 건 몰라도 중학교 나와야 사람 대접을 받고 살 수 있는 거야. 돈을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직 미래에 대한 저 스스로의 선택이에요. 물론 아직 어리고 세상 물정 하나도 제대로 모르지만 그래도 저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요. 지금은 당연히 의무교육이라는 게 생겨 중학교까지 무조건 졸업을 해야 하지만 제 어릴 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아이들보단 가난한 아이들이 훨씬 많아 국민학교만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죠. 14살에 처음 겪어본 사회는 정말 너무나도 가혹했어요. 작은 실수 하나에도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의 욕설들이 거침없이 튀어나왔고 툭하면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취급을 받아왔지만 저는 공장을 떠나지 않았어요. 누가 등을 떠민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닌 오직 스스로의 선택이었으니 제가 다 감당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공장에서 일을 한 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평소처럼 출근을 해서 일을 하려고 기계를 켰는데 이상하게 기계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이상해서 어디 이상이 있나 하고 만져보던 그때였어요. 아! 내 손가락! 기계가 뒤늦게 작동이 되면서 기계에 제 손가락이 말려 들어가 버린 것이었죠. 저는 통증에 몸부림을 쳤고 제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른 직원들은 깜짝 놀라 기계를 끄고서 피가 흐르는 곳을 꾹 눌러 지혈한 채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일찍 병원에 갔다고 생각했지만 손상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손가락 봉합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말을 들었고 결국 저는 그날 왼손 검지손가락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공장 반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오늘 사고 난 거 치료받은 거랑 병원비 같은 건 공장에서 전부 내줄 거야. 하지만 앞으로 계속 같이 일을 하긴 어려울 것 같다. 혹시 손가락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손가락 한 개가 없어도 잘할 수 있어요. 반장님 아시잖아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래, 알지. 그래도 공장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긴 말하지 않으마. 오늘은 쉬고 내일 아침에 공장으로 와서 급여 받아가라.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친 듯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마무리가 된다는 게 속상하기도 하고 서러운 마음도 들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래도 더 이상 일을 하고 싶다고 매달리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더 말을 해봤자 결과는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부모님께선 제 손을 보고 목 놓아 엉엉 우셨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속상해하셨어요. 많이 아팠지, 아가.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할 수 있는 말이 미안하다는 말밖에 없어서. 아니에요, 어머니. 보세요.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인생에 손가락 하나 없다고 사는데 크게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젠 아프지도 않아요. 병원비도 공장에서 다 내주셔서 돈 걱정도 없었고요. 괜찮으니까 울지 마세요, 어머니. 비록 손가락 하나는 없었지만 저는 좌절을 하거나 현실을 부정하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달라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사고가 난 공장에서 그만둔 후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한쪽 손가락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게 대놓고 재수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 공장은 당신 같은 사람을 뽑지 않는다며 모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면접을 가는 족족 재수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할 뿐이었죠. 그렇게 가는 곳마다 모욕을 듣던 저는 마지막으로 신발 공장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장장님과 반장님께서 제 모습을 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린 나이에 사고를 당하고도 뭐라도 하려고 하는 이 열정적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만약 내가 그런 사고를 당했다면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랑 같이 일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어떤 일이든 시켜만 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전 신발 공장에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외면했던 절 따뜻하게 품어준 곳이었기에 더욱 열심히 일했고, 어린 아이지만 다른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한다며 공장에서 일하시는 삼촌들 그리고 이모님들은 저를 무척이나 아껴주셨어요. 일이 잘 풀리니 앞으론 웃을 날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정말 예고 없이 저희 가족을 집어삼키고 말았어요. 제가 17살이 되던 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지게를 지고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선 아버진 항상 올라가시던 산에서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지셨고 머리를 크게 다쳐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며 어머님 가슴을 퍽퍽 내려치시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만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선 행복하기만 해. 아프지도 말고 힘든 일도 하지 말고 웃으면서 살고 있어. 난 나중에 우리 찬수 장가 보내놓고 손주 낳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 것까지 보고 갈 테니까 그때 나 꼭 마중 나와줘야 돼. 사랑해, 여보. 그렇게 눈물로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어머니께서도 식당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냥 집에 계셔도 된다고, 돈은 제가 벌어오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집에 혼자 있으면 계속 안 좋은 생각도 들고 우울하고 무기력해져서 안 되겠다고 하시더군요. 어느 날은 어머니께서 저보다 좀 늦게 퇴근을 하신 날이었는데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미안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식당 사장님 아들 처음으로 만났는데 딱 네 또래 같아 보이더라고. 교복을 입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 그렇게 보기가 좋던지 네 생각이 절로 나던 거 있지? 아휴, 우리도 여유가 좀 있는 집안이었다면 지금쯤 넌 교복 입고 책가방 메고 학교를 다니고 있을 텐데. 어머니, 전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어쩌면 학교에 앉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배우는 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배움을 다하는 것만이 행복의 지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보단 조금 더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공장 생활을 시작한 저는 일이 손에 익숙해진 어른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0대 초반이 됐을 즈음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내와는 1년을 만나고 평생을 약속했는데 결혼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봄날의 햇살같이 따뜻하고 아름다웠던 아내를 굉장히 좋아해 주셨지만 처갓집에선 그렇지 않았거든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장인 장모가 절 보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시나요? 자네 들어보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것 같던데 공장은 언제부터 다닌 건가?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14살 때부터 공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가방끈도 짧고 집안도 그렇게 특출나진 않지만 영희 씨에 대한 사랑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크고 깊다고 말할 자신 있습니다. 아니, 국민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다는 게 신경이 좀 쓰여서 그래. 그리고 직업도 좀 그냥 일반 회사원도 아니고 공장에 다니고 있다는 게 참 그렇네. 난 이 사람 아니면 절대 안 돼. 엄마 아빠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알지? 지금 여기서 이 사람과 결혼하는 거 반대한다면 나 바로 짐 싸서 나가버리던지 아니면 보는 앞에서 혀를 꽉 깨물어 버릴 거야. 어머, 아이 누가 결혼을 반대한다고 했니? 허락해 줄지 말지 고민이 된다고 했지. 우리 딸내미가 자네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결혼은 허락해 주겠다만 우리 딸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라도 나오는 날엔 가차없이 우리가 데리고 올 걸세. 장인 장모는 아내의 말이라면 아주 발발 떠는 듯 보였습니다. 집을 나가겠다느니 혀를 깨물어 버리겠다느니 말만 했는데도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결혼을 단박에 허락해버리더군요. 그리고 인사를 드린 후 집으로 돌아가려고 현관문을 나서던 순간 처제를 처음 보게 됐는데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던 장인 장모와는 달리 처제는 절 웃으며 반겨줬습니다. 아, 오늘 인사 오기로 했다던 예비 형부시구나. 죄송해요. 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 집에 좀 늦게 들어왔네요. 저는 영희 언니 동생 김영신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형부. 이렇게 양가 식구들의 허락을 받은 저흰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아내는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난 우리끼리 반지 나눠 끼고 혼인신고하고 그렇게 조용히 하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일생에 한 번뿐인 순간인데. 괜찮아. 난 그저 당신이랑 평생 함께하기만 하면 돼. 아내와는 결혼식은 치르지 않는 것으로 하고 결혼 반지를 맞춰서 나눠 낀 후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처갓집 근처의 작은 빌라에 신혼집을 구하고 저와 아내를 반반씩 닮은 예쁜 아들도 낳은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처갓집에선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여전히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사위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아내도 어머니께 정말 잘해드렸습니다. 홀로 계시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 없이 어머니와 둘이서 같이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가 인사를 드리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결혼 참 잘했어. 나도 너도 따로 말 꺼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먼저 묘를 찾아가서 인사드리자는 말을 다 하고 너희 아버지도 하늘에서 영희를 보고 우리 집에 며느리 잘 들어왔다고 생각하실 거야. 그날 저는 아내를 꼭 안아주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저희 집에 잘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었는데 부탁하지 않아도 많은 것들을 스스로 하는 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저의 고맙다는 말에 아내는 방긋 웃으며 제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맙긴 뭘. 아참, 그리고 어머니께 오늘 손에 바르는 크림도 하나 선물해드렸어. 어머님 식당에서 일하시잖아. 그래서 그런지
맨날 어머님이랑 같이 걸을 때마다 손잡고 걷는데 되게 거칠거칠하신 거 있지?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너무 걸려서 손 트면 바르시라고 갖다 드리고 왔어. 나 잘했지? 당신이 우리 어머니 딸인 것 같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잘하고 있는 만큼 나도 장인어른 장모님께 잘해드리고 처제도 잘 챙기면서 살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던 결혼 생활. 이런 사람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불우한 삶을 살아온 제겐 엄청나게 큰 행복이자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은 저희 아들이 딱 3살 정도가 됐을 무렵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한결같이 아름답고 해사하게 빛날 것 같던 아내가 점점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말을 하고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내는 복직을 했어요. 한동안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쉬기만 하다가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공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었는데 아내가 저한테 처갓집에 맡기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2분 연세도 있으신데. 우리 엄마 아빠 2분 다 진원이 엄청 예뻐하시잖아. 충분히 봐주실 수 있을 거야.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장인 장모에게 다달이 용돈을 드리기로 하고 아이를 맡기게 됐습니다. 그래도 어린이집이 아니라 가족에게 아이를 맡겨놓으니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복직 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술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회사로 가고 나서부턴 일주일에 5번은 나가서 술을 마시고 고주망태가 되어 돌아오는가 하면 아이를 처갓집에서 밤 늦게까지 데리고 오지 않아 야간 근무를 끝낸 제가 급히 달려가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장인 장모는 부랴부랴 급하게 아이를 데리러 온 저를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럴 거면 차라리 자네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진원일 보는 게 낫겠어. 이런 일이 1-2번이면 몰라. 벌써 몇 번째인가? 우리는 원래 9시 땡 하면 자는 사람들인데 잠도 못 자고. 죄송합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왜 맨날 형부한테만 그래? 언니한테 뭐라 하는 게 맞는 거지. 적당히 좀 해. 장인 장모의 타박 속에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처제뿐이었어요. 사실 변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어머니를 더 많이 찾아가고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하던 아내는 더 이상 저희 어머니께도 연락을 드리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전화를 거셔서 걱정을 하실 정도였어요. 요새 영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하루에 꼭 2번씩은 연락을 하던 애가 요즘 들어선 전화도 통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아서 혹시 어디 아픈가 싶어 걱정이 되네. 어머니, 요즘 그 사람이 좀 많이 바빠서 그래요. 나중에 시간 되면 꼭 전화드리라고 할게요. 어머니도 이렇게 걱정을 하시니 이제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변하겠지. 잠깐 저러는 거겠지. 바빠서 그런 거겠지. 이것도 어느 정도여야 이해를 해주는데 계속해서 이런 모습만 보이니 정말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 결국 어느 날 저는 출근하는 아내를 붙잡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진 거 알아? 매일같이 술을 먹고 들어오질 않나? 애도 데리러 가야 하는데 나 몰라라 하질 않나? 좀 적당히 할 수 없어? 아우, 안 그래도 요새 바빠서 스트레스 받을 거 천지니까 잔소리 좀 하지 마. 아내가 신경질을 내는 걸 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앞에서 애교를 부리고 안부를 묻고 제 앞에서 그동안 보여줬던 모든 모습들은 다 꾸며진 모습들이고 이 모습이 바로 아내의 본 모습이라는 걸 말이죠. 저와 아내는 그날 이후로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든지 말든지 신경을 쓰지 않았고 반장님께 잘 이야기를 해 항상 6시에 퇴근해서 아내보다 먼저 아들을 데리러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의 냉전이 이어진 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여느 때처럼 아이를 데리러 처갓집으로 찾아갔는데 처제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형부, 오늘은 언니가 먼저 와서 진원이 데리고 갔어요. 웬일인가 싶어 곧장 집으로 가보니 아내가 아이를 재워놓고 술상을 차리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집에 들어와 멍하니 그 모습을 보고만 있으니 아내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오랜만에 둘이서 같이 술 한잔 하자. 내가 음식도 해놨어. 어서 앉아. 솔직히 전 술을 잘 못하기도 하고 아내와 함께 마주 앉아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만 그래도 아내와 직접 이런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기에 자리에 앉아 아내와 술잔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잔, 두 잔, 조용히 쓰디쓴 술만 목 뒤로 넘기던 그때 아내가 저를 보고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회사 복직한 후로 내가 많이 변했지? 미안해. 솔직히 말하면 연애 시절에 알던 당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래서 내가 아는 당신은 그저 꾸며진 모습이고 지금 보는 당신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구나. 그동안 연기를 했던 거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 사실 나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어. 내가 많이 변했다는 걸. 애를 키우다가 오랜만에 사회로 나가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젊고 반짝거리는 애들이 넘쳐나더라. 쟤네들은 집에 들어가면 애 기저귀 갈아줄 걱정도 없고 애 밥 챙겨줄 걱정도 없겠지 싶은 마음에 그 젊음과 자유가 부러워서 나도 모르게 그만 어린애처럼 행동을 했던 것 같아. 미안해 여보. 생각해보니까 당신도 여러 가지 말 못할 고충들이 있었겠다 싶네. 내가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고 당신이랑 대화를 해보려고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고 또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에이, 뭘. 자, 우리 화해한 기념으로 짠하자. 아내의 속마음을 들으니 괜히 제가 부끄러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볼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아내는 저와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대화로 풀려고 노력했다는 게 보여서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 계속해서 술잔을 주고받다 다음날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났습니다. 주량 이상으로 술을 마셔서 그런지 그대로 기절을 한 것 같았어요. 평일에 이렇게 눈을 떴으면 분명 지각이었을 텐데 마침 주말이라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뭔가 이상했어요. 아내의 모습도 아들의 모습도 보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집안 곳곳에 문을 열어 아내와 아들을 찾다가 안방문을 열었는데 저는 그 문을 열자마자 너무 놀라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옷장 안에 있던 아내의 옷은 사라져 있었고 화장대 서랍 안에 있었던 제 통장도 함께 사라져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여태껏 일을 하면서 차곡차곡 모아온 저의 전 재산이 들어있었는데 아내는 본인의 짐과 저의 전 재산을 들고 도망을 가버린 것이었죠. 신혼 초기 통장 비밀번호를 공유했었기에 아내도 이 안에 들어있는 돈을 찾을 수 있었어요. 우선 전 곧바로 은행으로 향해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아내는 돈을 모두 뺐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돈은 2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 돈을 모두 빼서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서 저는 곧장 아내를 찾으러 처갓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장인과 장모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영희가 어디 있는지 왜 우리 집에 와서 찾아? 자기 옷들이랑 제 전 재산을 모아놓은 통장까지 들고 사라졌어요. 적어도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서는 어디로 갔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전 재산이라 해봤자 얼마나 된다고 저 난리를 치는지 원. 아침 대바람부터 시끄럽게 하지 말고 썩 나가게. 우린 영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형부, 저랑 같이 나가요. 해줄 말이 있으니까. 장인 장모는 끝까지 제 얼굴을 보며 소리를 질렀고 처제는 현관 앞에서 모욕을 듣고 있는 절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게 커다란 서류봉투 하나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서류봉투는 다름 아닌 이혼 서류였습니다. 어제 언니가 저한테 전해줬어요. 내일 분명히 너희 형부 여기로 올 거니까 오면 이 서류를 전해주라고. 갑자기 이혼 서류를?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래요? 저도 어제 알게 됐어요. 언니가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요. 회사도 어제부로 그만뒀대요. 그리고 새롭게 만난 사람이랑 새 출발을 위해서 저 멀리 외국으로 가서 살 거래요. 그래서 제가 제정신이냐고 진원이랑 형부는 어떡하려고 그러느냐고 물어보니까 진원이는 언니가 키울 거고 형부랑은 갈라서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제 언니라지만 정말 답이 없구나 싶더라고요. 누군가 망치로
뒤통수를 열 때는 때린 기분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어제 일들이 모두 다 짜여진 각본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이혼 소리만 바라보면서 넋을 놓고 있자 처제가 절 보고 미안한 듯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저도 이제 형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언니 같은 사람 있고 잘 살라는 것밖에. 형부는 좋은 사람이고 나이도 아직 젊으니까 언니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미안해요, 형부. 처제는 아무런 죄가 없었기에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이혼 서류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아들만큼은 꼭 보고 싶었지만 아내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이라면 충분히 뒷조사 같은 걸로도 찾을 수 있지만 그 시기엔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았거든요. 이혼을 하기 전 저는 아내가 갖고 간 전 재산만이라도 찾고 싶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답이 돌아왔는지 아시나요? 그러게 뭐하러 아내분한테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친족 상도례법이 있어서 가족 간에 저지른 절도는 처벌이 안 돼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당시엔 친족 상도례라는 것이 있어 가족 간에 일어난 돈 문제 같은 경우엔 처벌할 수 없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지고 간 돈은 끝까지 돌려받지 못했어요. 이게 이혼 소송을 진행해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전 돈도 돌려받지 못한 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을 한 것도 아이와 헤어지게 된 것도 힘들었지만 제일 괴로웠던 건 어머니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선 되려 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쩔 수 없지. 살다가 안 맞으면 갈라서는 게 맞지. 잘했다. 처음 이혼을 하는 날엔 와닿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진짜 혼자가 됐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혼 이후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을 것 같아 다니던 공장도 그만두고 하루 온종일 집에서 술만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술도 마시고 인생을 한탄하면서 살길 반복한 지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제게 커다란 불행이 찾아왔어요. 바로 어머니께서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죠.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잘 살아가는 모습도 보여드리지 못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비로소 정신이 확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며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젠 정신 차리고 살게요. 술도 그만 마시고 신세 한탄도 그만하고 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지켜보시면서 안심하고 쉬실 수 있게 열심히 살아갈게요. 아버지 만나 편히 쉬고 계세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렇게 눈물로 보내드린 후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덥수룩하게 자란 머리 잘라내고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잡념을 떨쳐내기 위해 일부러 몸을 열심히 움직이는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급여가 높기도 했고 그만큼 다른 생각은 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다만 딱 하나 아들 생각은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그리워질 때마다 어릴 적 찍어놓았던 사진을 보면서 애써 그리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렇게 막노동판에서 계속 일을 하다 40대 후반의 나이에 접어들었을 무렵 저는 동네에 조그마한 포장마차 하나를 차리게 됐어요. 종종 일을 끝내고 같이 일을 하던 직원들이랑 포장마차에 와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는 것이 낙이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누군가에게 하루의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래서 친하게 지내던 형님의 도움을 받아 저렴한 가격에 포장마차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오뎅탕 한 그릇이랑 소주 한 병 주세요. 사장님, 저희는 우동 2그릇에 소주 2병이요. 아무래도 일반 술집보단 저렴한 가격에 안주와 술을 팔다 보니 주머니가 얇을 수밖에 없는 젊은 사람들이 소주를 한 잔 기울이려 많이들 와주더라고요. 가끔 근심 걱정이 넘쳐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슬쩍 가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자주 오는 손님들이 있으면 서비스도 줘가며
한자리에서 20년 정도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어느 날, 한 청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이고, 추워라. 나 원 이렇게 추워서야 오늘 손님들이 술을 마시러 오겠나? 그날은 살이 아플 정도로 시린 바람이 불어오던 날이었어요. 어찌저찌 포차문을 열긴 했지만 이렇게 추운 날 손님이 오려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손님이 오지 않는다면 장사를 일찌감치 접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게 문을 연 지 1시간 정도가 지났을까요? 가게 안으로 웬 젊은 청년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린 건지 눈도 퉁퉁 부어있고 코랑 볼도 무척이나 빨개져 있었거든요. 저는 애써 청년의 얼굴을 못 본 척하고서 빠르게 청년 앞으로 난로를 가져다 놨습니다. 아이고, 밖이 많이 춥죠? 여기 난로에 몸 좀 녹이고 있어요. 자, 어떤 거 드릴까요? 안주는 필요 없고 소주 한 병만 갖다 주세요. 예? 안주 없이 소주만요? 네, 소주만 가져다 주세요. 청년은 안주 없이 소주 한 병만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에게 조용히 소주 한 병과 뻥튀기 안주를 함께 가져다 주면서 청년의 맞은편에 앉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술 장사하는 사람이긴 해도 우리 손님들 속 버리는 꼴은 못 보는 사람이거든. 다른 안주 먹기 싫으면 이 뻥튀기라도 먹어요. 파는 거 아니고 그냥 주는 거니까 부담 없이 먹어도 돼요. 정말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리고 딱 보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또 우리 가게 혼자 오는 손님들 술친구 역할은 기가 막히게 해주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봐요. 청년은 한참 동안이나 침묵을 지키다 제 소주잔에 먼저 술을 채우고 본인의 잔에도 소주를 그득 따른 뒤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예요.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저를 키울 수 없다고 하시면서 고아원에 맡겨줬어요. 이런, 아이를 낳고 이혼을 했으면 둘 중 한 명이라도 나서서 키울 생각을 해야지. 고아원에 맡겨버리는 게 어디 있어? 아이고, 어린 시절부터 고생이 많았네요. 너무 괴롭고 외롭고 슬프더라고요. 난 부모님께 버림받은 아이구나. 선택받지 못한 아이구나. 이런 생각까지 드니까 진짜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도 들었고 원장 수녀님이 잘해주셨는데도 쉽게 적응도 못하고 계속 겉돌기만 했어요. 당연하죠.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니까. 상황은 다르지만 나도 어린 시절 새로운 공간에 적응하는 게 어찌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때 저한테 먼저 다가와준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저보다 훨씬 더 먼저 고아원으로 들어온 친구였죠.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는 인사를 하면서 같이 놀자고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게 제가 고아원으로 들어온 지 딱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청년은 그 친구의 손을 한번 거절했었지만 친구는 계속해서 청년에게 쉴 새 없이 손을 내밀었고 결국 청년은 그 손을 외면하지 않고 잡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손 이후로 처음 잡아본 따뜻한 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저랑 영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무척이나 소심한 데다 경계심도 강했는데 친구는 두루두루 다 잘 지내고 인사성도 밝고 활기차서 수녀님들도 무척이나 좋아하던 아이였죠. 저는 그 친구랑 가까워진 이후부터 고아원 생활에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도 다행이네. 그 애랑 전 모든 순간을 함께 했어요. 중학교는 저랑 같은 곳으로 진학을 했고 고등학교도 함께 갔어요. 게다가 더 웃긴 게 뭐였는 줄 아세요?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쭉 같은 반이었어요. 아이고,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신기해라. 말 그대로 인생 친구였죠. 항상 제 옆에서 사소한 것 하나도 잘 챙겨주는 엄마 같은 친구 말이에요. 그런 친구를 보면서 느낀 건 저엔 어쩌다가 고아원으로 들어왔나 하는 거였어요. 청년은 함께했던 친구가 어떻게 고아원에 들어왔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봤고 그 친구는 4살이 되던 무렵 고아원으로 들어왔으며
어머니가 손을 잡고 그대로 맡긴 채 캐리어를 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떠나갔다. 그때부터 쭉 고아원에서 살게 된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더군요. 자고 있던 자기를 깨워서 어머니가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온 거랑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아원으로 온 기억, 그리고 어머니하고 애타게 불렀지만 어머니는 캐리어를 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던 것까지 모두 기억한다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라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절대로 밝게 지낼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제 인생의 전부가 되어준 친구인데. 청년은 이야기를 이어나가다 말고 말끝을 흐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런 청년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티슈를 건네줬어요. 한참 동안 감정을 추스르던 청년은 먹먹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저희는 고아원을 나온 후에도 한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웠죠. 서로 할 줄 아는 것도 같아서 회사도 함께 입사를 했어요. 회사 사람들도 저희들어 쌍둥이 같다고 불렀었고요.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제 옆을 쭉 지켜온 제 친구가 많이 아프대요. 아이고, 어디가 아프대요? 어느 날부턴가 배가 자꾸 아프다고 병원에 같이 좀 가달라고 하길래 같이 가줬는데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았어요. 다른 장기로의 전이는 없지만 암의 크기가 너무 크다고. 항암을 해도 암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으면 어쩌면 말기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절망적이더라고요. 저는 청년의 안타까운 한마디에 절로 탄식했습니다. 말만 들어도 열심히 살아온 청년 같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었죠. 친구는 그 소리를 듣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뒷조사를 좀 해봤었는데 그 친구 어머니는 몇 년 전에 해외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버진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알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친구한테 그 사실을 말해주니까 눈 감기 전에 아버지를 꼭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휴, 듣는 내가 다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네요. 그래, 그 친구 이름이 뭐예요? 그 친구가 기적처럼 나을 수 있도록 내가 잠들기 전에 두 손 모아 기도해 줄게요. 저는 진심을 담아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입에서 나온 친구의 이름 세 글자를 듣고서 저는 정말 깜짝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게 정말 친구 이름이에요? 네, 정진원. 그게 제 친구 이름인데 왜 그러시죠, 사장님? 그럼 친구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사진 같은 거 없어요? 아, 잠시만요. 예전에 친구들끼리 공유한다고 어렸을 때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었는데. 청년은 제 말에 휴대폰을 한참 동안 찾아보더니 제게 사진 2장을 보여줬습니다. 어릴 적 사진과 지금 현재의 사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미친 듯이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왼쪽 눈 바로 아래에 코, 그리고 입술 옆에 점이 있던 정진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의 친구는 4살 때 저와 떨어지게 된 제 아들이었습니다. 청년은 제가 눈물을 흘리자 몹시도 당황해하며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죄송해요.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렸나 봐요. 아까 전에 그랬었죠? 친구의 친부는 어디서 뭘 아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그 친부가 바로 나예요. 네? 진원이 친아버지시라고요? 진원이가 어렸을 때 전 아내가 제게 말도 없이 진원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앞으로 진원이는 자기가 키우겠다면서 나한테 이혼을 하자고 했었는데 그래서 난 해외에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해외에서 잘 지내고 있는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사실은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었다니 저는 그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자 청년도 옆에서 제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더군요. 그렇게 한참 동안 울다 겨우 진정을 한 후 청년에게 아들이 있는 곳을 물었습니다. 땡땡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내일 같이 찾아가요, 아저씨. 진원이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과연 좋아할까요? 이렇게 나이를 먹을 때까지 한 번도 찾지도 않았던 아버지를 원망이나 하지 않을지. 아니에요. 제가 장담해요. 연락처 알려주시면 제가 내일 차로 모시러 갈게요. 저도 어차피 내일 쉬는 날이어서 아침 일찍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그날 청년과 저는 휴대폰 번호를 교환한 후 다음 날 함께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과연 나를 알아볼까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아버지라는 존재를 부정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더군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문이 열리자마자 제 쪽을 바라보면서 밝게 웃다가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옆에 있는 청년에게 이렇게 묻더군요. 은호야, 이분은 누구? 진원아, 혹시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냐?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만 누구세요? 아들은 역시 절 한눈에 알아보지 못하더군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내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다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진원아, 아버지야, 못 알아보겠지? 미안하다. 내가 이제서야 널 찾아오다니 조금 더 일찍 찾아왔어야 했는데 난 애비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네가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네? 아버지라고요? 그래. 자, 봐라. 내가 항상 내 지갑 속에 넣고 다니던 네 사진이야. 저는 지갑 속에 있던 사진을 꺼내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미 빛이 많이 바랜 사진이었지만 얼굴 하나만큼은 선명하게 남아있었어요. 아들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저를 와락 끌어안으며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정말 저희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맞아요? 그래, 내가 친언니, 네 아버지야. 아이고, 내 아들 정말 잘 커줬어. 그런데 몸은 괜찮아? 대장암이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버지 얼굴 보니까 통증까지 싹 사라진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얼굴 한번 못 보고 눈 감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행복해요. 진심으로요. 이 녀석아, 네가 눈을 왜 감어? 희망을 가져야지. 이제야 이 애비를 만났으니 더욱 용기 내서 치료도 받고 밥도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해야 할 거 아니야. 저는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잔잔한 미소만 띌 뿐 저한테 어떤 말도 하질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제 옆에 있던 아들의 친구 은호도 말을 거들었습니다. 너 아버지 뵙고 싶다고 했었잖아. 어린 시절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기적처럼 다시 만났는데 자꾸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 그치만 대장암 사기는 완치 확률도 낮고 암 덩어리가 줄어들기 전까진 수술도 불가능하다고. 세상에 불가능이라는 건 없다. 항암 치료 잘 받으면 분명히 좋아질 거야. 이 애빈 네가 해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어차피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시간도 그렇게 많이 안 걸리니까 내 매일매일 찾아와서 널 챙겨주마. 아니에요, 아버지. 괜히 힘드신데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난 널 그렇게 보내고 나서 얼마나 많이 후회를 했는지 모른다. 등교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 진원이도 딱 저 정도 나이일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 계속해서 가슴에 널 묻고 살았는데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넌 내 걱정이랑 하지 말고 치료 잘 받고 네 몸만 잘 챙기면 돼. 아들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품에 안았을 때 느껴지는 야윈 몸이 제 마음을 한 번 더 아프게 후벼 팠어요. 하지만 전 절대로 희망을 놓지 않기로 다짐했고 그날 이후부터 아들의 주 보호자가 되어 열심히 아들을 돌봤습니다. 아픈 아들을 곁에서 지켜보는 건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아들 옆에서 계속 희망을 이야기했어요.
괜찮아질 거라고, 언젠가 다 좋아질 거라고, 나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 절 보며 어느 날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버지, 저 이 순간이 정말 꿈만 같아요. 살아생전에 아버지를 뵐 수 있을까?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보고 싶었다고 직접 얼굴을 보고 말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그런 순간들이 오기나 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머릿속으로 그리기만 했던 아버지께서 이렇게 옆에서 손도 잡아주시고 이렇게 절 간호해주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나도 그렇다 진원아. 요즘 내 소원은 딱 하나다. 네가 나아서 행복해지는 거, 건강한 모습으로 웃는 거. 내 바람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 저도 이젠 좀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요. 조금이라도 나아서 아버지랑 같이 나들이도 가고 못 해본 것들 다 해보고 싶어요. 저 열심히 병마랑 싸워볼게요. 그리고 꼭 이겨낼게요, 아버지. 그날 이후 아들은 더욱 강인한 마음으로 병마와 싸우기 시작했어요. 물론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계속 구토를 하고 입안이 헐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들도 있었지만 그것마저 꿋꿋이 이겨내줬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아버지, 은호 왔어요. 요렇게 명절 선물도 사가지고 왔어요. 야, 우리 아버지지 니네 아버지냐? 아버지, 이 아들도 왔습니다. 다행히도 아들은 항암 치료가 잘 들어 암 덩어리의 크기가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수술을 할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조차도 기적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물론 아직 완치 판정을 받기까진 한참의 시간이 남았고 남은 항암 치료도 있지만 이전보단 훨씬 더 밝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번 명절에도 둘이 함께 찾아와서는 같이 절도 올리고 명절 음식도 해먹고 참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져 함께 아들과 국내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들과 살아생전 여행을 다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을 60대 중반쯤에야 이루다니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저희 아들 옆에는 항상 은호가 같이 있었다 보니 제게는 이제 두 아들이 생긴 셈이 됐습니다. 은호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기에 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주 살갑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은호는 요즘 퇴근 후 저희 포장마차에 들러 일손을 돕고 있는데요. 은호의 얼굴이 아주 잘생겨서 요즘은 젊은 분들이 많이들 찾아와주고 계신답니다. 아들과 헤어진 이후 제 삶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제게 이런 순간이 올까 싶기도 했었는데 평생 사진으로만 보며 그리워할 것 같았던 아들의 얼굴을 만지고 머릿결을 만지고 손을 잡고 온기를 나눌 수 있어 요즘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인생이란 그렇더군요.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쭉 무너지리라는 법도 없고 행복하게 산다고 해도 그 행복이 쭉 이어지리라는 법도 없다는 거. 인생이란 흘러가는 대로 살되 그 속에서 때때로 절망도 피어나겠지만 또 하나의 기쁨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걸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연이 올라가게 되면 은호와 진원이와 함께 시청할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줄 두 녀석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한마디만 남기고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아들 진원아,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적처럼 찾아와줘서 너무나도 고맙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치료도 열심히 받고 잘 이겨내서 완치 판정을 받으면 나중에 이 아버지와 함께 해외여행도 떠나보자꾸나. 그리고 은호야, 네가 우리 진원이의 가장 친한 친구라 내 마음이 놓인다. 앞으로 검은 머리가 흰 머리로 변할 때까지 쭉 우리 진원이의 친구로 남아있어다오. 항상 고맙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